자, 현대소설 3 들어갈게요. 명일이 무슨 뜻이죠? 이거 소설에서 가끔씩 나오는 단어인데. 오, 좋습니다. 이렇게 밝아올 날 뭐 이렇게 외워도 괜찮고요. 내일. 이거 두음 법칙 때문에 내일이지 이제 북한이었으면, 북한은 국외영화 두음 법칙이 없으니까 이제 북한이었으면 레일 이렇게 했겠지. 올레자를 써서 다가올 날 해서 내일이 되는 것이고, 명의일은 이제 같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도와주는 복이 있으면 보고 오도록 합시다. (4번) 문제 또 들어가자마자 일제강점기. 이제 이렇게 뻔해지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왔을 때 이제 이런 시대 배경이 보이면 작품의 선이 되게 제한적이 되는 거죠. 독해가 좀 더 빨라지는 거예요. 낯선 작품이 나와도. 일제강점기 식민지 체제의 일환으로 도입한 근대적 교육제도 하에서 아까 거랑 겹치지 않는 일제강점기의 또 다른 소재입니다. 고등교육까지 받은 사람은 되게 높은 교육 수준이요.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말이 일제강점기에 무슨 말일까? 친일파. 그렇죠? 친일이 아니라면 일자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품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 일제강점기 고등 교육을 받은, 그 당시에는 교육 자체를 받기가 어려웠어요. 중학교까지만 나와도 엄청난 지식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상록수라는 소설 알아? 거기서 이제 한글 배우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게 마치 이 조선의 희망인 것처럼 한글 배운 사람이 드물었고요. 지구가 두 꿀다. 이런 걸 알아? 뭐 이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가면은 와, 여러분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나라에 거의 한 5손가락에 꼽는 이런 때였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 중학교 때까지만 교육을 받아도 이 나라의 희망이고 일꾼이고 이제 이런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 중에서 체제 유지에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친일을 하면은 이제 취직이 되고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기에서는 지금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그 밖에, 그렇지? 친일을 하지 않아 그냥 보통의 지식인, 서민 지식인, 친일을 하냐 아니냐 이런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없었다는 거지. 그 당시에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야. 일자리가 극히 어려웠다. 실업자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실업자로 전락한 명일의 주인공은 지식의 무용성을 인식하고, 지식 무용,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소설이 이거보다 더 유명해요. 명일이라는 작품이 올해 출제가 될 수 있겠지만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레디메이드가 뭐지?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 대량 생산된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거기서 말하는 인생이 지식인 인생이거든. 거기도 거의 너희가 시간 내서 읽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의 같은 그런 포인트가 나와요. 거의 같은 내용이야. 지식인들이 대량 생산됐단 말이지. 그런데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일할 곳은 지금처럼 많지 않아. 일제강점기에 근대화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지식인들이 일해봤자 작가? 작가는 지금도 밥벌어 먹고 살기 어려워. 그러지? 지금 이런저런 인터넷 플랫폼이 많은 때에도 소수만 성공하지 대부분은 그걸로 생계가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야. 그 당시에는 신문사, 잡지사 아니면 들어갈 데가 없는데 다
다 공부한 지식인이야. 이제 새로운 지식인 새 시대의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근대 인텔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때야. 그런데 대부분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친일파는 일본 권력제와 이렇게 맞물려서 뭔가 일을 할 수가 있지.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할 곳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작품 알아요? 최초의 근대소설이라고 불리는. 거기 보면 지식인들이 나와. 그리고 처음에는 삼각관계, 애정소설처럼 펼쳐지지만 갑자기 마지막에 제 생뚱맞게 민족의 그런 비참한 상황을 보고 수재민들이 막 우리나라 백성들이 되게 무지렁이처럼 힘이 없이 그냥 꾸물꾸물대는 바보들처럼 나와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새로운 문물을 배워서 이들을 계몽해야 돼. 뭐 이렇게 다 같이 유학을 근대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다 해외로 뭐지 이런 걸 주장했단 말이야. 그때 이광수 씨의 인기가 엄청났거든. 그 당시로는 이 내용이 엄청 새롭고 놀라운 것이었고, 그래서 다 소 팔고 밥 팔고 해가지고 자식들을 유학을 보내서 다 지식인이 대량 생산된 거지. 근데 일할 곳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레드맨의 인생이 그런 이광수의 메시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실업자가 다 돼버렸어. 이들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자식을 기어코 어떤 공장, 정말 어린애야, 공장장한테 데려다주고 얘를 그냥 밥만 먹이고 월급 안 줘도 되니까 밥만 먹여서 기술만 배우게 해주세요. 그래야 얘가 제고시할 것 같다. 학교 안 보내. 공장에 그냥 애를 던져버리는 거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식인이 되는 길을 대놓고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광수도 좀 느끼는 게 있겠지. 그래서 이광수가 잠깐 절필했다가 다시 이제 컴백을 해가지고 동아일보 뭐 이렇게 편집부장 같은 거 할 때 그때 쓴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제목이 농부가 되자. 이제 자기도 아차 싶었던 거야. 오케이? 그런 시대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자로 전락한 명예의 주인공은 지식의 무용함을 인식하고 교육제도의 기만성을 간파하며 일제강점기 교육제도, 교육이라는 소재가 나온 거지 결국 일제강점기 시스템이 친일파만 살아남는 그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지. 교육제도의 기만성을 또 고발 비판하는 작품이라는 말이죠.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윤리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갈등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주인공은 이 친일파가 아닌 보통의 지식인인데 교육제도의 기만성을 간파했고요. 하지만 지식인으로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로서의 자존심은 있는 거죠. 네. 나 지식인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뭐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면모가 보이는 스스로한테는 그런 어쩔 줄을 몰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작가는 이러한 주인공의 모순적인 모습을 풍자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당시 일제강점기의 교육제도의 기만성을 비판하려는 의도도 있고 이 지식인의 이런 모습에 대한 비판도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당시 지식인은 참 어쩔 줄 몰라 했어. 오케이? 확 한쪽으로 과감하게 선회했어야 하는데 양심 있는 지식인이 자아를 실현할 수 없게끔 하는 당대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아까 써놨던 것처럼. 근데 사실 놓고 보면 얘는 잘못이 없거든. 얘는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양심을 지키려고 한 거거든. 근데 이렇게는 살 수 없는 시대였거든. 거기서 갈등하는 모습에서 아이 못난 놈 이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비판의 대상은 얘란 말이지. 그렇지? 일제강점기 사회 시스템이
나쁜 거란 말이지. 양식을 버리지 못한 사람 탓을 궁극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자, 본문 들어갈게요. 자, 질문 처음 부분. 전역거리 없지 범수는, 자, 이 보통의 지식인으로서 나오는 사람은 범수라는 인물입니다. 할 수 없으면 양복이라도 잡혀야겠어서 떼어 입고 나가기를 주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밥 먹을 게 없어서 양식도 없고 양식을 살 돈도 없고 여차하면 내가 입고 있는 이 양복 팔아야겠는데? 라고 해서 양복을 못 입고 있는 거예요. 한 벌 있는 양복을 팔지 않으면 지금 당장 밥을 못 먹을 정도의 지독한 가난. 오케이? 일제강점기에 지식인들이 대량 생산됐는데 이들은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 기업, 번연한 속이지, 뻔한 사정이지. 물어서 뭘 하우? 지금 양식 없는 거 뻔한데 왜 물어봐? 이렇게 아내가 구박을 하고, 그럼 저 양복이라도 제펴오구려. 아내 시켜서 저 어디 양복 맡기고 담보를 해서 돈 좀 가져오구려. 그것마저 제피고 어떡하려고 그러? 그리 기나게 양복을 입고 출입을 할 일이 무엇 있나? 얘는 지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거의 포기 상태, 좀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오케이? 범수는 그렇고요. 출입을 할 일 뭐 있나? 양복 입을 일 없을 것 같아. 영주는 그래도 느긋한 희망을 지니고 있었다. 자, 그러면 그냥 내용 확인. 태도 대비되죠. 영주는 그래도 희망을, 남편의 취직에 대한 범수의 취직에 대해서 희망은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희망은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남편이 범수가 몇 군데 이력서를 보내주었으니 그런 데서 갑자기 오라는 기별이 올지도 모르는 터에 양복을 제펴버리면, 양복을 어디 맡기고 돈을 구해버리면 일껏 된 취직도 낭패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양복 입고 출근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청바지 입고 출근하고 이런 건 말도 안 되죠. 또 남편이 밖에 나가 있는 동안은 행여 무슨 반가운 소식이나 가지고 돌아오나 해서 한심한 기대를 하는 터였었다. 그러니까 이 희망을 한심한 기대라고 서술자는 표현하고 있어요. 서술자는 벌써 얘 취직될 리가 없어 라는 걸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니은 천하 없어도 그건 안 잡혀요. 영주의 그런 부질없는 희망이 되게 굳건함을 알 수 있고요. 거참 괴산스러운 괴이한 성미도 다 보겠네. 범수는 아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정말 큰일 났어 하고 막막한 때는 죽어버리기라도 하고 싶지만, 되게 절망적인 느낌이 들지만 자식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고, 글쎄 왜 학교는 안 보내려도. 자, 범수는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어요. 이건 이 땅의 지식인으로서의 삶에 희망이 없다는 그런 액션이고요. 그리고 아내는 구박을 하는 겁니다. 아니, 교육을 받아야 미래가 있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주는 자식들을 지식인으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왜 안 보내는 거야? 하고 남편한테 이렇게 좀 따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식인으로서의 삶이 희망으로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 이제 그런 얘기? 거기서 한 3줄 내려면 영주는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서 장래의 희망을 거기다 붙이자는 거야. 우리가 눈치챘던 걸 서술자가 풀어 말해준 거고, 그는 하다못하면 자기가 몸뚱이를 팔아서라도 아이들의 뒤는 된다 하고, 또 그의 악지, 어떤 고집, 그만 짓을 못할 것도 아니었고, 얘는 자식 교육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범수는 듣지 아니했다. 섣불리 공부를 시켰자
허리 부러진 말처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반거추기가 될 것이요. 자, 이 정도 읽으면 잠깐 건너뛰어도 되겠죠? 얘는 지식인으로서의 삶에 이 조선에서는 희망이 없다라는 태도. 오케이. 몇몇 모르겠다 싶을 만한 단어는 선생님이 이제 해설서 올린 것에 좀 이렇게 달아놨고, 중요한 의미 같은 것도 좀 달아놨고, 그걸 좀 보면 되고요. 171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좀 보자. 그건 20년 전 사람의 하는 소리야. 번연이 눈앞에 실증, 실제 증거를 보면서 그래. 뭐가 실증이란 말이요? 페이지 넘어가서요. 그거 참, 여보, 인자도 여자 고복, 여자 고등학교, 어떤 무슨 보통학교 이걸 마쳤지? 고고를 마쳤지? 나도 명색 대학까지, 그 당시에 대학까지 마치면 정말 대박인 거야. 이렇게 너무 높은 수준을 교육적으로 달성한 건데, 그런데 시방 지금 우리 둘이 살아가는 꼴을 좀 보지 못해? 얘가 말했던 실증은 범수와 영주 이 부부, 당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얘네 둘 다 엄청 높은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 당장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 희망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디귿 바로 밑줄, 세상 탓이야 라고 말하는 거지. 그렇지? 지금 172쪽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영주는 그거야 공부한 게 잘못이요? 당신 잘못이지. 영주는 가난을 그 남편, 범수, 개인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고요. 범수는 가난을 사회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가난을 사회 구조적 부조리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작가는 이쪽이 점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구조로 진행이 돼요. 자, 그리고 이 작품이 나오면, 만약 나온다면 요 비유 이해하는지 사고력 테스트. 디귿에서 네 줄 내려와서 아내가 알아듣도록 범수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비유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디귿에서 네 줄 내려와서 하다 그러지 말고 들어봐. 자, 시방 내가 돈이 1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 당시에는 화폐 단위가 좀 달랐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좀 돈이 있다고 하자. 이런. 그런데 그럼 돈을 어떻게 건사하기가, 건사하다, 잘 보호하다, 유지하다, 만만치 않거든. 돈을 넣을 것이 없단 말이야. 자, 지갑이라고 하는 건 돈을 보관하는 곳이잖아요. 잘 보관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보관할 곳이 없어. 돈을 넣을 것이 없단 말이야. 알겠어? 말해요. 계속 말해봐요. 그래, 그래서 척 상점에 가서 1원짜리 돈 지갑을 사지 않았어. 1원밖에 없는데 1원짜리 지갑을 사. 영주가 말도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지갑에 네모가 쳐져 있죠. 1원밖에 없는데 1원으로 지갑을 살 수 있거든? 지갑을 사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주가 말이 돼? 이제 이렇게 바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영주는 유도를 받아. 그러니까 범수의 유도를 받아 이렇게 대꾸를 해버린 거야. 거봐 글쎄, 그러니까 내 말이 이런 말이야. 범수가 그래 그거야. 범수는 싱글벙글 웃는다. 이건 자기 생각대로 반응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웃는 거죠. 우리가 시방 공부를 한다는 게 그렇게 1원 가진 놈이 1원을 넣어두려고 1원을 다 주고 지갑을 사는 셈이야. 그러니까 이 지갑을 산다는 건 미래를 대비해서 돈이 더 들어올 테니까 들어올 돈을 보관하려면 지갑이 있어야겠어. 이제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육받는 걸 말하는 거지. 지식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원밖에 없는데, 오케이? 이건 현재의 경제력을 말하는 거지. 현재 경제력을 다 동원해서 지갑을 산다는 것, 지식인 교육을 받는다는 건
미래에 더 큰 돈이 들어올 걸 기대하는 행위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돈이 더 들어올 일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을 교육시킨다는 건 지금 있는 돈을 털어서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지갑을 사는 행위야. 근데 지갑에 돈이 들어올 일은 없을 거거든. 그럼 바보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당신은 지금 아까 그렇게 지갑을 사? 그렇게 말해놓고 왜 교육을 시키자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아내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이 나온다면 매일 많아져. 다른 건 대단한 것도 없는 작품인데 출제가 된다면 이걸 가지고 문제 하나를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니음에서 두 줄 올라와서 못 알아듣기도 괜찮지 이상하지. 그렇지만 세상은 부자 사람하고 노동자의 세상이지 그 중간에 있는 인간 밑줄 치고 들은 모다헛개비야. 그 중간에 있는 지식인이 누굴 말하는 거야? 자기들, 지식인들을 말하는 거야. 부자 사람은 자본가, 노동자. 자기가 갑자기 부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애들을 노동자로 키워야지. 헛개비인 지식인으로 아무 필요 없는 중간계층으로 키울 수는 없잖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파트는 다음 장면이에요. 이게 돈 몇 중이지요? 요거는 이제 단위를 물어보는 거고 얼마 정도예요? 범수는 아까 눈독 들인 금비녀를 빼어 손바닥에 놓고 촐싹거려보며 묻는다. 점원이 그것을 달아 저울에 달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돈 몇 냥 정도 되는지 얼마 단위인지 저울로 달고 있고요. 범수는 다른 놈 두멍에 빼어가지고 어림하듯이 양편 손바닥에 올려놓고 촐싹거려본다. 이것이 기회인 거다. 지금 뭐하는 기회야?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하려고 답부 긴장이 되어서 점원이 닷돈 2푼 중입니다. 이제 무게를 좀 말한 거예요. 금 몇 냥 정도예요. 이렇게 말하는 셈이지. 귀에 들어오지 아니했다. 점원이 저울질을 하는 잠깐 동안에 손빠르게 한 개를 요술하듯이 소매 속에든지 어디든지 감추었어야 할 것을 막상 닥디르고 보니 범수에게는 그러한 재치도 없고 기술도 없고 무슨 기술? 훔치는 기술, 도둑질 기술이요. 또한 담보의 단련도 없다. 그러니까 담력도 없다.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럼 미음에 이게 몇 돈중이지요? 라고 이거 금 몇 냥이지요? 물어본 셈이잖아. 이 대사의 의도는 도둑질을 하기 위해 점원의 관심을 돌리려. 오케이? 여기 이 장면에서는 내용 추론 문제로 나오겠죠. 내용 추론 문제로. 그래서 이거 몇 냥이지요? 물어봤는데 사실 몇 냥인지 궁금하지 않아. 점원이 그 금의 무게를 재고 있을 때 다른 걸 훔쳐야 될 거야. 그래서 점원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물어봤고 미음의 대사를 적고 그리고 훔칠 거를 확 훔쳐야 되는데 기술도 없고 담력도 없는 거야. 얘는 그냥 책만 벗어나니까 도둑질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 자체가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건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대사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173쪽 두 번째 줄 보통학교부터 쳐서 대학까지 16년이나 공부를 한 것이 조그만 금빙이 한 개 감쪽같이 숨기는 기술을 배우기만도 못하다고. 그러니까 얘는 16년을 공부한 것보다 차라리 도둑질을 배운 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허생전 기억하죠? 거기 앞부분에 보면 허생이 책만 보고 있거든. 10년을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러니까 저 재수할게요 하고 10년간 책만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장사라도 하지. 장사는 안 배우고 어떻게 하겠어. 그럼 장인마치 물건 좀 만드세요. 기술이 없는 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아내가 그럼 도둑질이라도 하지 이제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앞부분에 딱 그 장면만 허생이 양반의 무능력, 여기로 따지면 지식인의 무능력일 거야. 지식인의 무능력을 비판당하는 허생은 그 작품에서 멋진 사람으로 나오지만 딱 앞에 그 한 장면이 보통 양반들의 무능력함을 이제 표현하는 장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돼요.
그럴 때 그 무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단어가 도둑질이라고 못하세요? 이런 말이거든. 여기도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렇죠? 작가는 공부한 것보다 도둑질을 배우는 게 제일 낫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이 올바른 행동은 아니잖아. 신랄하게 일제강점기의 구조적 모습을 비판하는 그런 설정인 거예요. 이렇게 도둑질이 차라리 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지식이 된다는 건 그거는 그냥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고 그는 그 뒤를 생각하다가 그러면 도둑질을 해야 되잖아. 선생님이 이제 준 자료를 다운받아 온 사람들은 파란색 형광펜, 갑자기 이제 형광펜 색깔이 바뀌는 거.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라스콜니코프가 도끼를 높이 들어 전단지의 노파를 내리찍는 장면을 생각하고 오싹 등어리가 주워 들어가왔다. 도둑놈이 잔인하게 응징받는 장면을 생각하고 갑자기 오싹함을 느꼈다는 거야. 도둑질하기가 갑자기 무서워졌다고요. 그는 허우대가 이마이나 하고 명색이 대학까지 마쳐 소위 교양이 있다는 사람으로 도적질을 하려고 한 자기를 나오라고 했다. 아까 보기에 있던 이 장면이요. 갑자기 뭐가 떠오른 거냐면 지식인의 양심이 떠오른 거예요. 참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인 거죠. 범수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확 도둑질을 해버리든지 그렇지?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도둑질을 하려고 했으면 하지. 근데 갑자기 여기서 또 가짜는 양심. 이거 어쩌라는 거야? 이런 면에서는 우유부단한 지식인의 모습을 좀 비판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도둑질을 하자 이렇게 결론이라기보다는 일제강점기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는 게 여기에 대한 비판성이 나오는 게 이 작품에서 궁극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뒤에는 이제 자식을 또 노동자로 키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거의 이 작품하고 내용이 거의 같아요. 자, 문제 풀어보자. 한 2분 정도 줄게요. 시작.
자, 어느 정도 골랐습니까? 1번 문제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좀 풀 수 있어야 돼. 1번 답은 몇 번? 5번이죠. 그렇죠. A에는 대화를 통해서 두 인물이 티격태격하고 있으니까 갈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4번 선지의 외양 묘사를 통해 묘사는 내면 묘사만 묘사가 아니고 여기 기억해? 내면 묘사는 묘사가 아니야. 내면 묘사는 여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서술하는 걸 내면 묘사라고 하니까 내면 묘사는 상어, 무슨 상어더라? 까먹었는데 그게 상어가 아니래. 그것처럼 내면 묘사는 묘사가 아니라 직접 제시인 내면 설명에 속하고 우리가 보통 묘사라고 하는 건 화면을 그림처럼 서술하는 것을 말해요. 화면을 보여주듯이 서술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외양묘사. 사람의 겉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생김새는, 얼굴 형태는, 옷은, 키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외양묘사. 행동묘사는 이제 손을 내밀었다, 뭐 걸었다, 뭐 이렇게 앉았다, 액션을 말하는 것이고요. 장면 자체를 묘사한 장면묘사. 4번의 외양묘사로 성격이 제시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람 겉모습 묘사는 A 부분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나라는 인물이 등장했으면 1인칭 작품 소개 서술자인데 그냥 사람 이름을 범수, 영주, 그녀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작품 밖의 서술자라고 하는 거고 3번의 뒷부분 B에는 이야기 소개 서술자 땡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2번 문제 답은 4번 그렇지. 아내가 자기가 유도한 대로 지갑을 그렇다고 사요. 근데 이게 자기가 원하는 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이렇게 말한 거지. 얘가 자식 교육시키지 말자는 것에 동의한 건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따르기로 한 것에 그런 적 없어요. 땡.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3번 문제. 요 비유. 이 작품은 내용이 단순해서 아마 나오면 이런 비유를 다시 낼 겁니다. 오케이. 1번. 지갑. 답은? 3번. 그렇지. 헷갈리는 선지 없죠. 4번에 지갑을 채우기 위해서 이론이 필요하다. 아니 채울 수가 없을 거라고 말하는 거야. 돈 들어올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 이런 메시지지. 4번 문제 답은? 2번. 그렇지. 지식인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양. 학교를 안 보낸다는 거에서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걸어가지 못하게 아빠가 차단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고 직접 뭔가를 가르치는 건 정말 최소한의 기본 소양이라고 이해를 해야겠죠. 지식인으로서가 아니라 바보는 아니게 살아가는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상식을 가르쳤다. 이렇게 봐야 모순 없이 말이 될 겁니다. 오케이. 좋았어. 5분만 쉬었다가 다음 작품 갈게요.